네, 이번 시간 부동산 공법에서 우리 2021년 시행된 32의 기출문제 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다운받으셔가지고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2의 시험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중상 정도가 되고 이 어려운 문제가 10문제, 나머지는 다 학원에서 다뤘던 예상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형태는 박스형 문제가 12개, 오지선다 중 옳은 걸 찾는 게 14개, 또 틀린 걸 찾는 거 14개 이렇게 공통적으로 해서 그 균형을 맞게 출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를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푸실 때도 우리 학원 강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내실 겁니다. 그리고 이 건축법과 이 정비법에서 이 심화 문제가 좀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거 고려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 41번 문제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우리 1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 국토계획법에서 이렇게 기준자 같은 것들은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해주는 거죠. 맞고, 두 번째,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속했을 때는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합니까? 이 보시면, 자, 도지사가 수립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가 공동수립이죠.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이거는 수립권자를 묻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있으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전주권 같은 데이기 때문에 해당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다만 3년 내 광역계획권 지정일로부터 3년 내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 안 하면 도지사가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승인 신청 안 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원칙 지문으로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있을 때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겠죠. 3번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관청인데 시도지사 공동수립, 시장군수 공동수립으로 해서 수립할 때 시도, 시군, 의회와 지방의회와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맞는 지문이죠. 자, 4번 자,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인데 수립권자가 기초조사를 해서 기초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5년마다 확인해서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자,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로부터 3년질 할 때까지 시장군수가 승인 신청이 없으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게 바로 아까 1번 지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2번 지문. 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있을 때는 시장군수가 공동수립하고 이렇게 3년질 할 때까지 시장군수가 승인 신청 안 하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이거 지금으로는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2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 자, 보시면 도시 기본계획 설명이다 틀린 것이죠. 자,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20만 명 이하의 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자, 도시기본계획은 6명의 관청이 수립을 하는 거죠.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이렇게 나가야 되죠. 이 부분 틀렸습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되고 인구도 10만 명 이하인 시 이런 데가 나와야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니까 1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이니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략에 관한 이런 정책 방향도 포함이 되는 거죠.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은 도시의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에너지 전략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위해서. 자, 3번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자, 이거는 이제 광역하고 도시기본계획과의 관계. 자, 광역도시계획의 도시기본계획은 부합해야 된다. 그렇죠.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보다 하위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게 수립이 돼야 됩니다. 자, 시장군수 같은 수립권자가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해야 되는 거 맞고 자, 수립권자 중에서 5번 지문 보시면 4명 특별 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같은 서열 2등이죠. 2등 서열. 자, 여기 시장군수는 빠져 있고요. 이렇게 4명의 2등 서열의 관청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수립하려면 직접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 내 심의도 거쳐야 된다. 맞습니다. 중간에 이제 협의할 때 국토부 장관하고도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이 4명의 관청은 제가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변경 수립 같은 거 할 때도 수립이니까
수립하려면 직접 협의와 심의를 거칩니다. 승인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이게 시장 문수로 주어가 바뀌면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넣어야 되고 승인 신청 받은 도지사가 협의와 심의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셔가지고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문제.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우리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이면 도로나 공원 말하는 거죠. 자,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자, 매수 청구가 들어가고 매수 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도시계획 시설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자입니다. 지방공사나 토지공사는 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장기 미집행 10년 내 시설 사업이 없어서 지목이 대인 사람이 매수 청구하면 매수 청구를 받은 지방공사는 이런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셔야 돼요.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자, 발행 사유는 두 가지가 있죠.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아니면 원하지 않더라도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로 대금이 3천만원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설채권을 지급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틀린 게 지방공사예요. 이걸 지방자치단체라고 바꿔야 됩니다. 1번이 답입니다. 자,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 매수 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우리가 10년 지나서 매수 청구하고 6개월 안에 매수 여부 결정, 그래서 매수하기로 정했을 때는 2년 안에 매수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3번은 갑자기 공동구 문제가 나왔죠. 도시계획 시설 사업할 때 이런 공동구도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200만을 초과하는 신규 개발지인 도시개발구역이면 해당 개발 사업을 하는 자가 공동구를 도로 아래 지하에다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맞습니다. 200만 초과하는 신규 개발지이기 때문에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 맞고, 자,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과역설이 공항 같은 거죠. 우리 공항 같은 과역설은 설치 관리를 사업 종목으로 해서 다른 법에 따라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과역설은 자,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는 정도 있었고, 자, 도시계획 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10년 이내에서 이 상환 기간과 입찰 같은 경우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상환 기간은 조례로 정한다.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관련 요약집은 41페이지, 제가 발행한 심화 요약집 보시면 41페이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도시계획 이런 시설 채권 같은 거 잘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정답은 이거 1번이죠. 도시계획 시설 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일 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권자입니다. 1번 틀렸고, 자, 44번 문제. 자, 도시관리계획 설명에다 틀린 것은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하고 관련되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거 입안권자죠. 우리 입안권자는 원칙적으로 우리 6명이 특별광역, 자치시와자치도 시상문수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자,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같은 용도지구, 개발사업을 도와주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해서 입안권자를 찾아가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자, 많이 배우신 거죠. 주민은 5가지 항목을 제안할 수 있으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제안이 가능합니다. 자, 3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는 걸 입안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상업지역이 위치할 때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는 지역이 도심지 상업지역에 위치할 때는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건 약간 심화 지문인데 이 3번 질문은 제 요약집, 심화 요약집 14페이지 보시면 이게 기초조사의 생략서입니다. 제 거 심화 요약집 14페이지를 보시면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려고 하는 지역이 도심지 상업지역에 위치했을 때는 기초조사를 생각할 수 있어요. 기초조사할 때 여기 재취약성 같은 것도 포함해서 돼야 되는 건데 이것도 동시에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공통생각사이기 때문에 이 지문이 맞는 지문입니다. 이거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내용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는 입안하는 장소가 도심지 상업지역이면 기초조사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서 기초조사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재취약성 분석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환경성, 토지적성, 재취약성을 모두 생각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는 지역이 도심지 상업지역일 때는 이런 재취약성 분석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공통 생각사유니까. 그래서 요약집 1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이 아니라 이거 여러 번 했죠. 도시관리계획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이고 이 효력 발생일을 정해줘야 되겠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입니다. 자, 다음 날 그러시면 틀립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인접한 특광시군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은 관교의 특광시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자, 이것도 입안권자인데 도시관리계획은 원래 하나의 특광시군 안에서 입안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인접한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인접한 도시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특광시군수, 그 특광시군수들이 모여서 협의해가지고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한 명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협의가 되면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자를 정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심화 지문인데 답은 지금 4번에서 쉽게 나왔고요. 이 5번 지문도 요약집의 12페이지, 심화 요약집 12페이지 보시면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 그 해당 그 특광시군수하고 인접한 특광시군수가 모여서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이런 조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일단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3번하고 5번 지문은 조금 어려운 지문입니다. 자, 45번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지문은 개정된 걸 시험 문제를 냈죠. 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물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다만 이게 공사용 가설건축물 또는 재복구용 가설건축물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아도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3년 정도 이내로 쓰는 거 이런 것들을 공사 또 기간 동안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아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심화요약집 47페이지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물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용 가설건물이 공사용 사용기간 동안 또는 재복구용 가설건물 또 기간 3년 정도 이내로 쓰는 가설건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아도 건물을 가설건물이기 때문에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공사용 가설건물을 건축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아야 된다.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예외입니다.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또는 재복구용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아도 가설건물이기 때문에 허용을 합니다. 예외적으로. 그런 질문들 47페이지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 자, 이번 질문은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규정이고 시장문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면 시장문수 자기 자신이 직접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장문수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가 입안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 같고 자, 4번 지구단위계획 구역하고 지구단위계획은 둘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변경을 해야 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말은 기초사하고 주민의견 듣고 입안을 해서 협의 심의한 다음에 결정고시를 하라는 얘기죠.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지정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는 겁니다. 자, 관광단지는 신규 개발지이기 때문에 관광단지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맞는 질문이고 1번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질문들이니까 이거 조금 이런 질문들을 못 따라오시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46번 문제. 자,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설의 귀속. 자, 우리 공공설의 귀속은 학교 생각하시면 돼요. 종전학교가 있었고, 요 개발행위자가 새로운 학교 용지를 만들어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전 학교가 안 좋아서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준 거예요. 누가? 개발행위자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답은 이거 5번인데,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자, 개발행위를 허가받아서 개발행위 하는 자가 행정청입니다. 그럼 행정청이 기존 공공시설, 기존 학교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 새로운 학교를 설치해주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학교를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 설치된 학교는 관리청한테, 교육청한테,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귀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종전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이 행정청인 개발행위자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하는 자가 행정청일 때는 개발행위가 끝나고 나서 이 준공검사를 마치면 관리청, 학교를 관리한 관리청한테 공공시설의 종류나
토지 세목 같은 것들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제 의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 하는 자가 행정청이 아닐 때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새로 설치한 거는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닌 자든 간에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만약에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개발행위를 하면서 새로 공공시설, 새로운 학교를 설치할 때 돈이 10억이 들어갔습니다. 10억. 그럼 10억이 들어간 그 공공시설을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주고 종전 공공시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4번 보시면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개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일 때는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10억 주고 설치해 준 겁니다. 학교를 10억 주고 설치했을 때는 이거를 무상으로 관리청한테 주고 종래의 공공시설이 만약에 12억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행정청이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데 자, 기존 공공시설이 12억짜리고 자, 새로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이 10억입니다. 네, 그러면 10억짜리를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주고 종래의 공공시설 12억짜리를 행정청은 무상으로 다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청이기 때문에. 근데 행정청이 아닌 자면 자,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 12억짜리 공공시설을 자, 허가를 받은 자한테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종전의 공공시설 비용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구속되는 거죠.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야 돼요. 행정청이 아닌 자는 자,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 종전의 학교 같은 공공시설이 12억일 때 12억, 새로 설치한 거 10억, 자, 그 다음에 종전 공공시설이 12억일 때는 행정청이 아닌 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한테 무상으로 12억을 다 받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설 설치한 범위, 10억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구속되는 거니까 이 5번이 틀린 겁니다. 잘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거는 제 심화요약집 54페이지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여기서 4번과 5번 핵심인데 행정청이 개발행위를 할 때는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만들었을 때 새로운 공공시설 10억 들었고 기존 공공시설이 12억입니다. 그럼 10억짜리 종래의 기존 공공시설을 행정청이면 모두 다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12억을 모두. 그러니까 10억짜리 만들어주고 12억을 다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행정청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12억짜리를 행정청이 아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한테 모두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설 설치한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구속되는 거죠. 10억만큼만 귀속을 받는 겁니다. 자, 행정청인 때는 12억을 다 받는 거고 이렇게 해서 답을 요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앞에 새로운 시설 설치한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귀속된다.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답 5번으로 정답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시장문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 자, 우리 국토계획부에서는 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는 게 있죠. 용적률을 50% 강화해서 건축주한테 안 좋은 거.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같은 거 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주민의견은 안 됐지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고시하고 변경 고시하는 거니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랑 같이 비싸게 나오는 그 위치는 비싸죠.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로 이제 신도시 같은 데서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건 건축주한테 좋은 거예요. 기반시설이 의무적으로 부담되는 지역이니까. 그 기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수립이 안 되면 1년 되는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 해제된 곳으로 간주하는 거니까 2번도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3번. 자, 시장문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되는 납부 의무자가 자, 이게 언제까지 이걸 부과하는 거냐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부과하는 겁니다. 3개월이 아닙니다. 4번. 시장문서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50% 범위 안에서 강화한다. 이게 맞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축주한테 안 좋은 거, 경제적으로. 왜냐면 기존 용적률의 최대 50% 범위까지 강화하기 때문에 기존의 용적률이 만약에 500%면 그거를 절반으로 낮춰서 250%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적률을. 건폐율은 안 돼요. 용적률만 50% 범위 안에서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5번은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아까 우리 부과하는 거는 설치 비용 부과 대상, 우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단독이나 숙박시설 등 29가지 건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 증축하는 건축주한테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부과는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 증축하는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2개월 안에 부과하는 거고, 납부는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납부하는 겁니다. 7일, 신청 후 7일이 아닙니다.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요걸 갖다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심화요약집 55페이지하고 57페이지 보시면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문제를 풀어볼 수 있으실 겁니다. 48번은 이거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난개발을 방지하는 성장관리계획을 만드는 그 장소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인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문제니까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49번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시가조정구역은 도시역과 주변 지역의 무절산 시가화를 방지하고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구역이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아닙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가화 유보기간은 무절산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건물 신축하는 거, 이런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보기간을 잡죠. 자, 용도구역 5개 중에서 유일하게 기간이 있는 거예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시가조정구역을 정할 때 기간도 같이 정하는 거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3번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나면 장관이나 시도의사는 유보기간이 끝나면 이거를 시가조정구역 결정 시료를 고시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시가조정구역은 유보기간이 있으니까 유보원이 끝나면 그 다음 날에 시가조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자동적으로 시료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시료되는 날짜가 이게 시가조정구역 지정을 위한 결정은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도시관리 결정은 유보기간 끝나는 날 다음 날 되면 그 효력을 잃는 거지, 이 고시일 다음 날 그러시면 안 돼요. 시료고시를 원래 하긴 해야 되는데 시료고시 다음 날 효력을 잃는 게 아니라 시가조정구역은 유보기간이 아까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죠. 그런 말이 20년으로 정하면 20년이 되는 날, 그 다음 날 되면 날짜가 바뀌면 자동적으로 시가조정구역을 지정을 한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후에 시료고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료고시일 다음 날이 아니라 시가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 날 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법률의 규정으로 효력을 잃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료고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 틀렸고, 4번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 요청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계획 사업은 시가조정구역에서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시가조정구역에서는 이런 도시계획 사업 같은 공익 사업이라도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하고 중앙행정기관회장이 요청을 하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을 한 도시계획 사업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주민 요청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회장이 요청을 하고 국토부 장관이 시가조정구역 목적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인정한 도시계획 사업만 할 수 있으니까 이 시도에서 틀렸고 주민 요청 틀린 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시가조정구역 문제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 심화요약팁 27페이지 보시면 내용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가조정구역에서 임목의 벌채나 조림, 육림행위도 특광시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틀린 거죠. 이런 것들을 시가조정구역에서 종합 문제로서 푸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이면 도로나 공원, 학교 같은 사업인데, 자, 틀린 것은, 자, 도시계획설에 대한 정의 1번. 도시계획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것들이죠. 결정이 되면 위치나 규모, 종류 같은 것들이 확정됐다는 말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들은 도시계획설이라고 부른다. 맞습니다.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고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면, 같은 도 안에서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면, 자, 시행자를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서, 자, 또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면 협의해서, 자, 한 사람을,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하되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같은 도기 때문에 도지사가 시행자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2번 질문에 틀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심화요약집 36페이지 보시면 나오고, 자, 시설 사업이 같은 도안에서 시행되고 2개 이상 시군에 걸친다는 말이 나오면 요 시장 문수가 만나서 협의해서 한 사람으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같은 도기 때문에 도지사가 시행할 사람을 정해준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공기업이죠.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공기업은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원래 이제 면적 3분의 1 이상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인데, 그런 동의 요건 없이도 이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우리 행정청이 아닌 자는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시행자가 돼야 되는데,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는 동의 요건은 필요 없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지문입니다. 3번 지문.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고 또 나왔습니다. 32회 때.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동의 요건 같은 거 갖추지 않아도 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할 때 실시계획이라는 공사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를 받죠. 실시계획에는 공사계획이니까 설계도, 자금계획, 사업시행 기간 같은 거 포함되고, 여기 착수나 준공 예정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거나 인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설사업을 하면, 자, 우리 행정관청이 원상회복 명령할 수 있고,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강제로 원상회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정답을 우리가 요거 2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51번 기반시설의 종류. 이건 우리 여러 번 했었죠. 기반시설 종류에서는 5번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폐기물 처리 재활용 시설은 환경 기초시설입니다. 하수도, 폐기물 처리 시설, 뭐 폐차장, 재활용 시설 이런 것들은 환경 기초시설. 5번 지문 잘못됐죠. 자, 52번도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가장 큰 순대로 나열된 것은, 자, 용적률 할 때 가장 큰 거, 근린성업지역이면 이게 기본적으로 900% 이하죠. 중공업지역은 이거는 400% 이하, 준주거지역은 500% 이하, 그 다음에 보존녹지지역은 80% 이하,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100% 이하이기 때문에 정답을 2번으로 보셔서 2번이 가장 큰 것부터 나열된 순서대로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토계획법 문제 풀어보셨고, 도시개발에서도 심한 문제가 한 2문제가 있는데, 국토계획법은 전반적으로 다 기본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학원에서 다뤘던 문제들이고, 도시개발법에서는 한 2문제가 우리 학원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53번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골라라. 자,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니까 기본적으로 특광도지사인 시도지사, 대도시, 국토부 장관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답을 4번 보시면 되겠죠. 이 토지주택공사는 시행자로 들어갈 수 있지만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주는 관청은 아니에요. 도시개발법에서 시도지사나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구역을 정할 수 있고, 특이하게 도시개발법상 시도지사는 원래 시도지사가 공법에서 5명을 말하는 거죠. 특별, 광역시, 세종자치시, 제주자치도, 그 다음에 도지사들 말하는 건데,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이 세종자치시는 빼고 되어 있는데, 빼고, 시도지사가 4명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이게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시도지사 할 때 4명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일반 도지사들, 요게 시도지사를 해석하시고, 참고입니다, 참고. 도시개발법에서는 요 시도지사가 4명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도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정답이 4번. 자, 54번. 도시개발법에서는 수용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 수용으로 할 수도 있고,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1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혼용 방식이면 50% 수용, 50% 환지 이런 방식에서 100% 전부 수용 방식으로는 변경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들한테 불리한 방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환지 방식이 껴있으면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하다고 봅니다. 혼용 방식에서 이 전부 수용 방식으로 가면 환지 방식이 없어지는 방식이므로 방식 변경이 불가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은 수용을 할 때 동의가 필요 없죠. 면적 3분의 2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 같은 이런 요건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민간일 때 이런 소유 요건과 이런 동의 요건은 민간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이 할 때만 이런 요건을 갖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렇게 민간이 할 때만. 자, 우리 공공기관, 정부 출연 지방공사, 또 국가나 지자체 같은 공적 주체는 이런 동의 없이도
수용 방식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주어하고 안 맞습니다. 자, 3번. 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공공기관도 수용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고 이런 토지상환채권 같은 거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은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보증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 정부 출용기관, 이런 지방공사가 수용 방식으로 하면서 매수대금의 일부를 이런 토지상환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답니다. 있다. 자,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자, 원형지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지난 시점이라도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5년 지난 시점이라면 매각이 가능한 거죠. 자, 원형지를 공급받은 지방공사가 원형지에 대해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원형지를 처음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그 둘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 내에는 팔 수 없지만 지나면 매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하다. 이게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매각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지방공사가 원형지를 받았으면 일정 기간 못 파는 그런 매각 금지 규정이 있는데, 그 매각 금지 기간이 그 안에서 금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5번 좀 보시면 원형지가 공공 택지 용도일 때는 추천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추천 방식은 이게 조성 토지입니다. 공공 택지 용도로 서민들한테 주는 토지가 조성 토지로 팔 때는 추천 방식이니까 이 원형지가 아니라 조성 토지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 5번 질문도 잘못됐습니다. 이 문제는 심화요약집 78페이지하고 79페이지 보시면 이런 원형지하고 마지막 5번 질문은 조성 토지예요. 원형지에 대해서는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조성 토지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서 78페이지하고 79페이지를 보시면 관련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4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55문제 환지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도시개발 사업을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환지 계획 안에 건축 계획 같은 것도 포함이 되야 됩니다. 종전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자, 입체 환지를 신청할 수 있죠. 아파트로 받는 거, 건물의 일부와 토지 지분으로 받는 거, 이런 식으로 입체 환지 받을 때는 환지 계획에다가 이런 입체 환지 건축 계획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자, 시행자는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 동그라미, 넓은 토지면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는 종전 토지가 면적이 작은 경우, 그러니까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늘려서 하거나 환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여기서 분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 환지 방식할 때 면적이 넓은 토지면 면적을 줄여서 가만지 형태로 정하거나 또 한번 끊고 자, 종전 토지 면적이 작으면 증환지 형태로 늘려주거나 환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수 있습니다. 종전 토지 면적이 너무 작으면 예를 들어서 종전 토지 면적이 60제곱미터 그러면 감보율 50% 빼고 30제곱미터로 환지를 못합니다. 너무 작아서 그럴 때는 환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고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종전 토지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늘려서 환지를 정해주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넓은 토지는 제외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끊고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면적을 늘려서 환지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정답이 2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심화요약집 81페이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 다음날부터 투기적인 목적으로 구분 등기 여러 개의 등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단독주택이 등기 하나짜리인데 다세주택으로 전환해서 여러 개의 등기를 만들어 놓고 환지를 여러 개 받으려고 그런 투기적으로 이런 전환 행위를 하면 등기를 여러 개 만드는 거로 그럼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다음날부터 등기 하나짜리 단독주택을 여러 개의 등기가 있는 다세주택으로 전환해서 구분 등기를 치면 투기 목적으로 구분 등록한 거기 때문에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해서 환지를 안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지 예정지라는 걸 공사 중간에 정해서 미리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죠. 미리 사용 수익하게 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있으면 사용 수익 개시를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환지 예정지를 정하면 환지 받을 사람이 환지 처분을 아직 받지 않더라도 예정지에 대해서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 같은 게 있을 때는 사용 수익을 할 날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시행자는 환제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는 이거 부지정이죠. 부정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또는 임차권자 등에 대해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말아라. 환제 안 받기로 했으면 이 사람들한테는 청산금이 나갈 거니까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위해서 사용 수익을 미리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4번하고 5번 지문도 조금 어려운 지문인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답은 일단 2번이죠.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56번. 도시개발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이런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이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이 시도지사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런 발행 총액 같은 걸 공고해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지를 받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 채권을 발행하고 이 발행 총액 같은 것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은요. 2번 보시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런 고려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도지사가 발행자이기 때문에 시도조례로 금리 같은 걸 고려해서 시도조례로 이자율을 정하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시도조례로 그리고 이자율 같은 경우를 이런 금리를 고려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도시개발채권은 의무 매입자가 있어요. 의무 매입자가 국토계획법상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서 땅값이 오른 사람들한테 이 채권을 강제로 매입시키는 거죠. 도시개발채권을 우리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자들이 3명이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상 공공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업자들, 그다음 민간사업 시행자가 된 사람들,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으로 가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만을 받아서 땅값이 올라간 사람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허가는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3번 다 틀렸죠. 자,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다. 자, 기본적으로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기간은 우리 법조문에 5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겁니다. 상환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5년보다 기간을 짧게 정할 수 없는 거죠. 5년 이상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4번이 맞네요. 자,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채권의 발행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자,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가 됐을 때 이게 발행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 채권도 제 심화요약집 84페이지 보시면 내용들이 나오니까 정답을 4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것들 다 우리 학원 시간에 학원에서 다 배우신 내용들이니까 좀 어렵더라도 그런 내용들은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57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7가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토지의 분할이 받는 거지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니죠. 토속 채취, 중목의 벌채화 식재, 공유수면 매립은 토지 형질 변경으로 봐야 되겠죠. 절도성토, 정집 보장 매립이 형질 변경이니까 허가 받아야 되고 이 용도 변경도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사업에 방해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토지의 분할이 들어가는 거지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1번 틀렸습니다. 자, 58번은 새로 생긴 조항인데, 자, 우선 지난번에 우리 토지주택공사가 이런 도시개발구역에서 여러 가지 비리행위가 적발된 다음에 토지공사 그때 이제 우리 많이 욕을 먹었죠. 자, 여기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 중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아니면 국토부 장관인데 그런 관청에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속한 종사자는 내부 정보를 알겠죠. 어디가 도시개발된다는 걸 알고 그거를 제공받아서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도시개발사 목적 외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보면 자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얻은 이익의 3배에서 5배 5배 이하 범위 안에서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상한액이기 때문에 자 얻은 이익에 재산상의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거의 3배에서 5배 범위 안에서 벌금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 상한이면 가장 높은 금액으로 봐가지고 1억 5천만 원에 곱하기 5 해가지고 3배에서 5배 이하로 정하는 거니까 5배 곱해가지고 7억 5천만 원이 벌금형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작년에 거의 학원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건 어느 학원도 이런 문제는 안 다룹니다. 너무 어려운 거라서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는 답을 4번으로 보시고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냥 한번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공개 정보를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정권자에 속한 기관 종사하는 사람부터
이 정보를 빼가지고 사적으로 이용해서 어른이 이걸 챙기면 당연히 이제 그런 벌금형 5년 이하의 징역, 어른 이익의 3배에서 5배 이하로 벌금형을 부과한다. 그래서 이 정답이 4번으로 봐야 된다. 5배 곱하시면. 자, 우리 일단 교재 안내를 좀 시켜드리면요. 우리 33회 시험 대비해서 이런 체계도 같은 경우는 페이지가 57페이지밖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서 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잠실 가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강의하면서 이 체계도 심화 요약집이 요건데, 이거는 페이지가 한 220페이지이기 때문에 PDF 파일로 다운받아 쓰셔도 되고, 구입 원하시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심화 요약집을 좀 보시면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9번 문제. 59번 보시면 다음에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저소득 주민들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낡은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사업은, 이런 특징 있는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죠.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 보시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조합총회 의견사항 중, 자, 종합에는 전체 조합원들이 모여서 투표하는 총회 결정사항도 있고, 또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었는데, 여기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항목은, 여기 보시면 조합의 임원회임은 총회에서 정해야 되는 거죠. 조합장 뽑고 이런 거니까 회의만 것도. 정비사업비를 변경하면 전체 조합원들한테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총회에서 해야 되고, 자, 전문관리업자 선정도 전문관리업자한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자, 조합의 해산 업무도 원래는 대의원회가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사업 완료로 인해서 서류 정리 같은 나머지 잡무 이런 걸 하는 조합의 해산 업무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니까, 대행할 수 없는 항목은 기역, 디귿, 리을입니다. 기역, 디귿, 리을 같은 경우는 대행할 수 없고, 니은번은 사업 완료가 되고 나서 나머지 조합의 해산, 이런 업무는 자질구레한 세부적 업무 처리이기 때문에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고 정답을 니은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기역, 니은은 틀렸고 지금 이제 대행할 수 없는 걸 모두 골라야 되기 때문에 기역, 디귿, 그 다음에 리을이 해당되어 있는 3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61번도 이 공공재개발 문제인데 이것도 심화 문제로 보셔야 돼요. 심화 문제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거의 학원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였었는데, 자, 우리 공공재개발 사업이 새로 생겼는데, 자, 우리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런 예정구역을 정해서 예정구역을 정한 다음에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정비구역 지정권자한테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신청을 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심의를 완료해서 내용을 빨리 정해야 됩니다. 자, 이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 예정구역을 정할지에 대해서 심의를 30일 안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만약에 이제 30일 이내 심의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 요약집에 126페이지 보시면 관련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 126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고, 주의할 점은 이게 공공재개발 사업은 이런 예정구역을 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공공재건축일 때는 이런 예정구역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재개발은 예정구역을 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공공재건축일 때는 이런 예정구역 지정 신청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런 내용들 우리 126페이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정답은 신청일 30일 30일이니까 정답이 3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62번 보시면 이 정비법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여기도 조금 어려운 질문들이 숨어 있는데, 자, 수업 시간에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 자, 우리 지분형 주택이라는 게 이 사업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이고, 토지주택공사가 우리 분양받는 주택의 반의 소유권을 갖고 나머지 반만 분양받는 사람들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공동 소유 방식입니다. 자, 지분형 주택도 일종의 반값 아파트인데, 형태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절반은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가 되어서 소유권을 갖고 나머지 반만 분양받는 사람들이 분양받는 형태인데, 이게 주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이게 맞죠? 이 문제는 제 심화요약집 123페이지 보시면 이런 지분형 주택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분형 주택은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일 때 이런 거를 건설할 수 있고, 이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가 되고 지분형 주택을 분양할 때는 주거 전용 면적이 한 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하는 거고, 또 공동 소유 기간은 10년 정도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분형 주택 한번 읽어보시고 1번이 정답이죠. 자, 분양 신청 기간은 원래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죠. 분양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30일이 아니라 20일 정도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니까 20일로 바꿔야 되겠죠. 자, 3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3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지금 토지 소유권이 하나인데 3명이 공유하고 있다. 그럴 때는 3주택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토지에 하나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하나의 주택만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3명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관리처분 계획으로 분양을 할 때 이 공유자 수만큼 주는 게 아니라 토지 수만큼만 주는 거니까 1주택만 공급을 하는 거죠. 자, 조합원이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이상입니다.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있고 나서 15일 안에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하면 시장문수 등은 이에 따라야 된다. 자, 5분의 1 이상이고 15일 이내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하면 관리처분계획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 같은 걸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122페이지 보시면 나오고요. 이런 질문도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요즘에 문제가 최근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막 중간에 섞이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거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질문에 보시면 자, 면적이 100제곱미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면 시장문수 같은 관청이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자, 우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짓고 요거를 시장문수 같은 관청이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수한 주택의 일부를, 자, 요게 이겁니다. 세입자나 아니면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소유자, 아니면 주택의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셔야 돼요. 자, 세입자 또는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 아니면 주택의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 이런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 요약집 123페이지 보시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그리고 지분형 주택에 대한 그런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수업시간에 다룬 거니까 심화 문제도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1번을 정답으로 보십시오. 지분형 주택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제가 수업시간에 좀 강조를 한 거니까 풀 수 있었던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63번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은 우리 많이 보신 거죠. 자, 원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동 소유자 그 다음에 과반수 토지동 소유자 3분의 2죠. 3분의 2 이상 동의하고 세입자 과반 동의를 얻어서 사업해야 되는데 이 세입자 수가 토지동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그때는 세입자 동의를 받지 않고 앞에 3분의 2만 봐서 사업할 수 있는 거니까 63번 질문 1번 틀렸죠. 다시 한번 1번 질문이 그 심화요약집 101페이지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여기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토지동 소유자 3분의 2 이상 그다음에 세입자의 과반 동의를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세입자 수가 토지동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3분의 1이면 2분의 1 이하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세입자 동의를 안 받고 토지동 소유자 3분의 1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2분의 1 이하에 3분의 1가 들어가 있겠죠.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2분의 1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2분의 1 이하에 들어가니까 세입자 동의는 필요 없이 토지동 소유자 3분의 2만 동의받아가지고 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1번, 자, 이거 틀렸습니다. 세입자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2분의 1 이하에 3분의 1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 2번 질문도 재개발 사업은 토지동 소유자가 원래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 시행자가 돼야 되는데 토지동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토지동 소유자 이름으로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으니까 20인 미만이 나야 되기 때문에 30일이면 안 됩니다. 토지동 소유자 숫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 안 만들고 토지동 소유자 이름으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재개발 사업할 때 2번도 틀렸네요. 자, 3번. 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을 받고 요거 2년이 아니라 3년이죠. 요거는 이제 2차 시행자로 변경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 시장문수 등이 직접 들어가서 시행자가 될 수 있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정하는 케이스인데 이게 바로 2차 시행자로 변경되는 경우니까 요약집의 102페이지 보시면 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했을 때 이렇게 나가면 시장문수 등이 직접 재건축 조합을 해산시키고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3년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자, 4번 질문은 추진위원회가
자, 토지동 소유자가 200명 이상이면 이사를 두어야 된다. 자, 이상하죠? 자, 앞에 주어가 조합으로 바뀌어야 돼요. 추진위원회는 위원장하고 감사밖에 없습니다. 자, 이사를 둬야 되는 것은 조합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원래 조합은, 재건축, 재개발 같은 조합은, 자, 원래 이사의 수가 3명 이상은 돼야 되는데, 토지동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면 5명 이사로 이사를 둬야 되는 거니까, 200명이면 100명을 초과하는 단위죠. 그러니까 이제 5명 이상 이사를 두는 건 맞는데, 이 주어가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조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5번 지문이 맞죠? 자, 시장문수나 토주택공사가 시행자로 들어가면 주민들은 조합 해산하고 주민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야 된다. 자, 주민대표회의는 과반수 동의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이상을 뽑고 3명 이하의 감사를 준다. 자, 이게 주민대표회의 맞습니다. 이런 정도 수업 시간을 본 거니까 정답을 5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64번 정비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청산금 문제가 나오죠. 네, 종전의 어떤 재산하고 관리자본 계획으로 분양받는 주택 같은 거하고 재산 차이가 나면 이런 청산금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일단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부터 5년간 행사제로 소멸하는 거니까 3년 틀렸고, 정비구역 안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같은 게 있을 때는 국가재산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량 돌릴 수 없습니다. 정비사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가 땅이나 지방자치단체 땅도 정비사업 정하는 목적 외로는 매각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청산금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면 공탁할 수 있는 거죠. 법원이 정하는 그 예측이 기관에다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자, 시장문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조합이겠죠. 그럼 조합은 부가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자, 시장문수 등한테 징수를 위탁하고 시장문수 등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나 일부를 융자할 수 있으니까 전부도 융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는 제 요약집의 129페이지 보시면 128, 129에 보시면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65번 이제 주택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법에서 토지주택공사가 이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만약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팔 때는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죠. 근데 매입 금액이 이게 얼마냐? 자, 우리 이거는 이게 기본소에 작년도 없었던 거고, 이거는 이제 주택법의 대통령령 별표에 나오는 조항인데, 자, 일단 이 문제를 보시면, 자,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이게 우리 방문각 기본서에 나옵니다. 이거는 제 요약집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방문각 기본서 713페이지 보시면, 자, 이게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전매를 하겠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받을 때 싸게 분양받은 거니까 이거를 일반 부동산에서는 전매하지 못하고 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먼저 매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금액이 이게 주택법의 이 대통령령 별표에 있습니다. 그걸 낸 건데, 자,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 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그러니까 인근의 주택 매매가격이 10억인데 10억짜리 여기 80% 이상이니까 8억 정도에 분양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싸게 받은 거죠. 그럼 이제 보유기간이 3년 정도 이상 4년 미만 사이에서 이거를 전매를 할 때는, 자, 일반 부동산에서 매매하지 말고 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해 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매입 비용의 25%에다가 주택 매매 가격의 75%를 더한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세 차익을 넘기지 못하게, 시세 차익을 보지 못하게 토지주택공사가 이 금액으로 다시 환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25% 들어가셔야 되고 75%인데 이거를 방문각 기본서 713페이지 보시면 설명이 안 돼요. 너무 이거는 세부적인 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골탕 먹이는 문제고 또 심화 문제도 보셔야 돼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저기 학원 그 기본서에도 없는 문제를 주택법의 별표를 가지고 낸 이런 세부적 사항이니까 참고로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싸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80% 정도로 받았을 때는 그러면 보유기간이 이 정도 기간일 때는 매입 비용의 25% 정도에다가, 자, 인근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의 75%를 계산해서 그 더한 금액으로 토지주택공사가 돈을 주고 다시 우선적으로 매입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시세 차익을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정답 이거 보시면 25%하고 75% 정답을 2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66번은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주택법에서는 주택 단지가 있죠. 하나의 주택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도로가 통과되면 두 개의 단지로 분리가 되죠. 자, 이때 우리가 철도나 자동차 조형도로, 도시계 예정도로는 도로 폭이 요거 일반 도로, 여기 고속도로죠.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조형도로는 도로 폭에 관계없이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그냥 별개의 단지로 분리가 됩니다. 자,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으로 지나가야지만 분리가 되는 거고,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 폭으로 지나갔을 때 예정도로죠. 그럼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8m 이상이기 때문에 10m짜리가 지나가면 별개의 단지로 분리가 되고,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10m짜리 일반 도로는 별개의 단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의 단지로 보셔야 돼요.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10m 폭의 일반 도로가 지나갔을 때는 별개의 단지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단지로 봐야 된다. 정답이 3번입니다. 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조형도로는 도로 폭을 따지지 않고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으로 지나가야 되고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 폭으로 지나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별개 단지로 분리가 될 수 있는 도로가 된다. 자, 67번 문제. 자, 주택법상 용어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주택에 딸린 건축법상 건축설비, 우리 건축설비라는 게 승강기 설비, 전기 설비, 가스 설비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입주민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부대시설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300세대짜리 국민주택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 자, 우리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소형주택은 이런 것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줘야 돼요. 이게 지금 미만이기 때문에 300세대로 지면 안 됩니다. 300세대 이하가 아니라 300세대 미만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300세대로 지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끗 차이로. 자, 이렇게 주택권에서 이렇게 이하, 미만도 구별하는 거예요. 299로 들어가야 됩니다. 최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민영주택이니까 정답이 D급번만 맞고 나머지 다 틀렸으니까 2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8번도 여러 번 나왔던 거죠. 투기과열지구라는 걸 정할 때 투기과열지구를 정하는 거는 주택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적이죠. 신규로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 분양받을 때 막 수요가 폭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해서 신규로 분양받은 주택 가격이 막 높아지면 투기과열지구를 정해서 양도소득세 세게 부과하고 그리고 주택 수요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대출 같은 거 규제를 막 억제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있는데 투기과열지구는 직전으로부터 투기과열지구를 정하는 날 직전으로부터 자,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자,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대1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 소형 사이즈의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보시죠. 그래서 2개월 동안 5대1, 10대1을 초과하는 지역이면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2개월을 조사해서 자, 전체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월평균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조사해서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면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는 수요가 폭등한 지역이고 밑에 거는요 공급이 줄어든 지역입니다. 이거는 수요가 폭증한 지역이고 여기는 공급이 줄어들면 또 신규 주택 가격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주택의 분양 계획이죠. 분양 계획이 공급 관련된 분양 계획이 직전으로부터 30% 이상 감소했다. 전달보다 30% 이상 분양 계획이 감소하면 분양이 줄고 공급이 줄어드는 얘기니까 이게 또 이게 주택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적으로 봅니다. 정답이 이제 보시면 여기 2개월이고 10대1이고 분양 계획이니까 정답을 1번으로 보시면 이거는 과거에는 심화 문제였는데 몇 번 풀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학원에서 다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68번 정답은 1번, 69번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시행하는 사람이 600세대 이상 주택 단지는 공구, 자 이게 오타가 났죠. 공구입니다. 공구.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자, 우리가 한 공구당 300세대 이상씩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주택수가 600세대 이상이면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나눠서 건설공사 착공신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공구로 바꾸고 자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 건설 사업을 1공구 먼저 들어가고 얼마 있다가 2공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착공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는 20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자, 3번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안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통보하는 것도 맞죠. 착공신고는 20일 안에 통지하는 거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갔을 때는 60일 안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은 이거 틀렸죠.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원칙적으로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 거죠. 자, 이 틀렸네요. 5년. 사업계획 승인하게 될 때 사업계획에는 부대나 복리시설 설치계획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주택법상 30개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도 주택 상환사채, 우리 토주택공사나 민간건설회사의 등록사업자가 자본금 5억 이상 요건을 갖추면 즉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상환사채를 토주택공사를 발행을 해서 돈을 받고 자본금 5억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도 사채를 발행을 해서 나중에 이제 만기가 3년 정도 넘지 않게 해가지고선 주택으로 갚아주는 거죠. 그럼 상환사채 납입금을 토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가 받아서 기억하고 니은번 쓰셔야 돼요. 주택건설 자재구입이라든가 주택건설하기 위한 택지 구입비를 쓰는 거지 주택조합의 운영비라든가 주택조합에 가입 처리한 사람한테 가입비 반환으로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면 주택조합은 상환사채랑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납입금이 들어오면 토주택공사나 자본금 5억 이상의 등록사업자는 요 기억 니은 용도로만 써야 되는 거니까 기억 니은 정답을 1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71번 문제. 자, 우리 71번 문제는 주택법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를 자, 이게 양도 양수하거나 알선 광고하면 이 공급질서 교란 금지로 걸려서 처벌받게 돼 있죠. 자, 기본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때 청약통장 말고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가 뭐가 있습니까? 지역 직장조합원 지위, 주택 상환사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 통장 자체도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상속이나 저당은 공급 교란 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 지역 직장조합원 지위입니다. 근데 지역 직장조합원 지위를 자, 일반적으로 양도 양수하거나 알선 광고하면 처벌되지만 조합원이 돌아가셔서 상속받는 자가 상속을 받는 행위는 돌아가시면서 물려주는 거니까 이거는 양도 양수에 들어가지 않고 공급질서 교란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양도 양수하는 건 안 되지만 저당 잡히는 건 쓸 수 있죠. 그래서 입주자 저축 증서를 오랫동안 가입을 해서 그 안에 금액이 한 2천만 원 들어가 있으면 그걸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 쓰는 행위는 공급질서 교란이 아닙니다. 이 저축 증서를 양도 양수하시면 그거는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주대책자라고 이런 확인서가 나왔는데 공공사업 시행으로 주로 이제 어떤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당하면서 주택을 철거당하면 이주대책 확인서라는 게 나오고 그런 지위를 매매하시면 그건 투기행위로 보고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걸립니다. 그리고 무허 건물 확인서를 증여, 자 여기 상속은 돌아가면서 물려주는 거지만 증여는 생전에 누굴 주는 거겠죠, 무상으로. 이런 거는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걸립니다. 그래서 디귿번하고 1번이 투기행위고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걸리는 거고 상속과 저당은 걸리지 않습니다. 정답은 지금 3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디귿 리을이 공급질서 교란행위다. 72번 이제 건축법 문제로 오셔서 심화 문제가 나왔는데 자, 우리 특수구조건축물. 자, 우리 특수구조건축물은 이게 여기 3번 질문을 좀 먼저 보실까요? 특수구조건축물은 한쪽 끝만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형태로 자, 보나 차양 같은 게 외벽 중심선에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물이 특수구조건축물입니다. 이게 지금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양 같은 것들이 자, 우리 벽의 중심선에서부터 3m 이상 돌출되어 있고 돌출된 형태가 한쪽만 고정되어 있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물이면 약간 위험한 건물이기 때문에 특수구조 건축물이 되는 거죠. 4번에 보시면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이 돼야지만 특수구조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15m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질문은 특수구조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신고 전입니다. 착공신고 전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착공신고 전에라고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건축허가 신청 전이 아니라 착공신고 전에 구조안전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된다. 그리고 1번 질문은
특수고 건축물이 안전관리 예치금 납부 대상이지 이거를 별도로 강화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자, 특수고 건축물은 안전관리 예치금을 내야 되는 대상이다. 이걸 별도로 강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제안의 조경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예, 특수고 건축물도 이런 조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경 규정을 변경해서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없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화 적용하는 규정 없고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변경, 조경을 변경하는 규정도 없는 겁니다. 이 없는 규정을 이제 가짜로 만든 지문이고 3번 지문 3m 이상 돌출된 건물이면 특수고 건축물이 맞고 4번은 20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 돼야지만 특수고 건축물이 된다. 5번 지문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시점이 건축허가 이후 착공신고 전에 신청하시는 겁니다. 정답을 우리가 3번으로 봐야 되겠고, 자 13번도 수면위에 건물을 짓는 경우, 자 이건 사실 우리가 중개사가 아실 필요가 없는 건물인데 이게 건축사 시험에는 나오는 문제인데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자 수면위에 건물을 지을 때는 조경을 할 수가 없죠. 물 위에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공개공기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높이 지상 같은 경우도 수면 위에 짓는 건물은 적용받지 않고 대지 안전도 지상에서 짓는 것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신 이거 내진 등급 설정은 수면 위에 짓는 건물도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답 5번으로 보셔서 수면 위에 건물 지을 때는 1, 2, 3, 4번은 적용하지 않고 5번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5번으로 이렇게 참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뭐 기본서 확인도 하지 마십시오. 그 수면에 있는 건물이 배제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요 1, 2, 3, 4번은 배제고 5번은 적용을 한다는 거죠. 73번은 문제를 낸 사람도 못 풉니다. 너무 세부적 문제이기 때문에. 자, 우리 기본서로 확인하실 때는 방문각 기본서 499페이지 보시면 수면 위에 건물 지을 때는 몇 가지 규정을 완화 요청할 수 있는데 여기 5번은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74번 문제. 자,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국방문화재 국민경제를 위해서 중부 장관이 허가권자 허가를 제한하시면 안 돼요. 자, 국방문화재 국민경제를 위해서 중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이 건축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하거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중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을 하고 국토부 장관이 요청을 받아서 국방문화재 국민경제를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건축 허가권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역계획을 위해서 필요하면 도지사가, 자, 도지사는 자기 아래에 있는 시장 군수를 제한하는 거지 특별자치 시장을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서열이 같기 때문에 도지사가 자기 아래에 있는 시장 군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자, 3번, 건축 허가를 제한할 때는 처음에 2년 이내로 제한하고 1회 하여 1년 내에서 제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번이 맞네요. 자, 4번,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 심의가 아니라 이거 뭐가 틀렸냐면 이것도 아주 지저분한 문제인데 주민 의견 청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둘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거나 이렇게 틀렸습니다. 하거나가. 주민 의견을 듣고 나서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주민 의견을 듣고 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건축허가를 제한할 때 두 개를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거나 그러시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걸 허가권자한테 통보합니다. 그럼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여기 보시면 제한 위치, 제한 기간, 제한 면적 같은 것들을 공고하는 거죠. 지금 이게 틀린 게 뭐냐면 국토부 장관이 제한 내용을 공고하는 게 아니에요. 제한 목적, 제한 기간, 제한 대상 건축물의 용도 이런 것들을 국토부 장관이 자기 하급자 허가권자를 제한하면 허가권자한테 제한 내용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건축 허가권자가 관련 내용을 공고하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공고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질문들도 있었으니까 정답은 지금 3번 보시면 되겠죠. 3번 응답으로 보시고 자, 75번도 자, 이것도 조금 심한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자, A도 B시에서 자, 연면적 100제곱미터이고 2층짜리 건물을 대선하고자 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건축 신고 대상이죠. 자, 우리가 갑이 자, 건축물을 여기 100제곱미터고 2층짜리 건물을 대선 같은 거 할 때는 규모가 여기 이제 신고 대상 규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제 심화요약지에 142페이지 보시면 건축 신고 대상 여기 대선이에요. 대선할 때도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입니다.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건물 안에 들어가서 대선할 때는
건축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에 지금 맞죠. 이게 정답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 신고한, 자, 우리 건축 신고로서 대선할 수 있습니다. 그 대선하다가 시공자가 변경되면, 우리 시공자나 감리자 변경은 시장한테 가서, 자, 이게 건축 신고한 건물이니까, 여기 보시면, 시공자 변경 같은 거 할 때, 또는 감리자 변경할 때는 변경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셔야겠습니다. 건축 허가든, 건축 신고받은 건물이든, 시공자나 감리자 변경은 시장한테 가서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142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든 건축 신고한 건물이 공사 중간에 이런 시공자를 변경하거나 감리자 변경 이런 거 또는 건축주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나왔을 때는 시장한테 가서 허가권자한테 신고, 변경 신고만 하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 우리가 요약집에 142페이지 보시면 공사 중간에 시공자 변경, 감리자 변경, 건축주가 변경되면 변경 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 앞에 주어가 건축 허가든 건축 신고든 시공자 변경, 감리자 변경, 건축주 변경은 변경 신고만 하시면 돼요. 간단한 사항으로. 자, 3번 같은 경우는 건축 신고 수리 전에 안전영향, 우리 안전영향평가는 소규모 건물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 안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초고층 건물이 초고층 건물이 받아야 되고 또는 초고층 건물이 아니더라도 연면적의 합이 10만 이상이고 16층 이상 건물이 되셔야 돼요. 자, 우리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건물은 초고층 건물일 때 받거나 또는 16층 이상이고 연면적의 합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 두 가지가 모두 맞으면 안전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물일 때 받는다. 자, 또는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16층 이상 두 가지가 모두 맞은 건물이면 안전영향평가니까 소규모 건물은 당연히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1년이죠. 건축 신고한 건물은 1년 안에 착공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착공신고를 하고 나서 착수한 다음에 완공되면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한 건물이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건축 허가든 건축 신고든 사용 승인을 받아야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5번도 잘못됐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정답을 1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정답 1번. 76번 문제. 자, 이것도 우리 건축물 대장이 보통 이제 건물이 자, 신규 건물이 완공돼서 사용 승인서를 내주면 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건축 허가권자가. 이 문제는 지금 건축 허가권자가 건축물 대장을 여러 가지 내용들, 그 건축물과 대지 현황, 건축물의 구조, 내력 같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적어서 이거를 정비하고 보관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데, 자, 보시면 이 지속적으로 이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고 정비하라는 얘기인데, 이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받고 나서 사용승인서를 내주면 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해야 되고, 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 외의 건물이다.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외의 대상 건물이면 건축협의로 지은 건물 아니면 가설 건물인데 이런 것들도 공사 끝난 다음에 기재 요청이 들어오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집합건물 대장의 신규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도 우리 민사특별법상 집합건축물 소유관리특별법에 따라서 건축물 대장의 신규 등록 신청이 들어온 경우도 이때도 건축물 대장을 작성 보관해야 됩니다. 이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되는 그런 사유에 해당됩니다. 정답이 5번이고 이 내용은 150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자, 77번 특별건축구역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 국제행사를 개최할 때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수 있다고 하셔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시도지사일 때는 시도지사인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고 국토부 장관이 특별건축구역 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국가행사 같은 거 개최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자, 우리 특별건축구역도 요약집에 16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국제행사를 개최할 때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도로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특별건축구역을 정해서 건축법의 일부를 배제, 완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접도구역이면 우리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접도구역 이런 지역들은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수 없는 지역이죠. 2번이 맞네요. 자, 특별건축에서는 특례사항 적용받아서 건축주한테 유리한 거죠. 건축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거나
배제하거나 아니면 통합하는데,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물 지을 때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특례를 적용받는 거죠. 이거 169페이지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 밖에 민간도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특례 적용을 받아서 건축행위할 때 좋은 점이 생기죠. 자, 4번. 자, 주상법상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을 개별 건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해 적용할 수 있죠. 특별건축에서는 건물을 이렇게 세 동을 지어서 세 동을 통합해서 이런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5번. 특별건축구역을 정하면 국토법상 도시관리계획이 새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있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같은 관련 도시관리계획은 결정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5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야 되겠죠. 자, 78번은 수업 시간에 한번 다룬 거죠. 우리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우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축위원회가 있고 중앙건축위 안에 세부 하부위원회로 이런 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죠. 우리 분쟁전문위원회는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건축 관계자나 건축 전문 기술자 아니면 뭐 거기 그 당사자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거 보시면 이게 이제 분쟁 전문위원회가 해결해 주는 그 당사자 간의 분쟁입니다. 건축 관계자, 우리 건축주, 뭐 설계 시공 감리자들, 그다음에 관계 전문 기술자가 있습니다. 이게 전문 기술자가 뭐 전기 기술자 이런 사람들, 가스 기술자, 그다음에 주민, 자 이런 관계가 분쟁 전문위원회가 해결해 줍니다. 보시면 건축 관계자랑 주민 간의 분쟁, 주민과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건축 관계자와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아니면 주민 상호 간의 분쟁, 건축 관계자 상호 간의 분쟁, 기술자 상호 간의 분쟁. 그리고 조심할 건 뭐냐면 여기 허가권자나 건축 지도원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건축 관계자랑 허가권자랑 분쟁이 생기거나 건축 관계자랑 지도원이랑 분쟁은 분쟁 전문위원회가 해결해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쟁 전문위원회가 조정 신청은 한 사람이 신청하는 거고 재정 신청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신청하는 건데 조정과 재정 신청은 건축주가 건축 관계자예요. 자, 건축 신고 수리자는 건축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결 대상이 아니다. 자, 시공자는 건축 관계자인데 지도원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허가권자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 전문 기술자와 피해를 입은 주민 간의 분쟁이 여기 보시면 기술자하고 주민 간의 분쟁이니까 이게 바로 분쟁 전문위원회가 해결해주는 대상이 되겠죠. 이것도 허가권자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정답을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농지법 두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지법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시효완성, 공유농지 분할, 농업법인 합병 같은 거는 다 이 투기 목적이 아닌데 주말 체험 목적으로 자, 우리 취득하는 사람들은 영농계획서를 만들어서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를 만들어서 자격증명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개정돼가지고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영농계획서를 해서 주말 체험 목적으로 신청을 했을 때는 7일 이내 발급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7일로 바뀌었습니다. 자, 주말 체험은 영농계획서를 첨부해서 자격증명을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면 7일 안에 발급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자, 80번 문제는 자, 유유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이다. 대리경작은 정상적으로 농사를 안 짓는 농업, 농지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있으면 대신 경작할 사람을 직권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이웃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정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대리경작자의 지정, 시군구청이 합니다. 자, 일단 지적 증진을 위해서 토양의 개량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리경작을 정할 수 없답니다. 자, 유유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대리경작을 정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대리경작자가 지정됐는데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면 자,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정하는 거죠. 대리경작 기간 중간이라도 대리경작자 자체가 경작을 게을리하고 놀고 있으면 중간에 대리경작자를 자르면서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원래 대리경작 기간을 따로 안 정하면 3년으로 하는 거니까 3년까지는 가는 건데 대리경작 지정을 한 대리경작자가 대신 경작하는 사람이 경작을 게을리하면 중간이라도 대리경작 기간 끝나기 전이라도 지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대리경약 기간을 3년으로 하고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죠.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대리경약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대리경약 기간은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기간을 따로 정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농지 소유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정하는 거고 임차권자를 대신하는 경우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 안 지면 대리경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자를 대신해서도 대리경작을 정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우리가 3번으로 보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자,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난이도는 중상으로 봐야 됩니다. 심한 문제가 10문제가 껴있는데 심한 문제 모르시고 다 3번 찍으세요. 3번 찍으셔가지고 문제를 맞춰보시고 그러면 최소한 10개 중에서 2~3개는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자료 다운은 제 네이버 밴드에서 공법 100문항 검색하시면 그냥 들어오시고 자유롭게 따로 가입 승인 없으니까 받으셔가지고 관련 심화 요약집이나 체계도 요약집 받으시고 또 체계도 요약집은 제가 mp3 해설 강의를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파일을 정리할 때 그 체계도 아까 우리 교재 소개한 거 좀 얇은 거 있었죠. 57페이지짜리는 하루나 이틀 정도면 공법을 한번 훑어볼 수 있습니다. mp3 해설 강의 받으셔가지고 문자로 거기 이메일 주소 주시면 제가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마무리하시고 계속 기출 문제 같은 경우를 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